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할까요? 여러분 히동우란 이름 들어보셨죠? 서울시 명예시민인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의 한국 이름이죠. 우리와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 사람이 또 있죠. 1627년 제주도에 표류한 벨테브레. 조선 여인과 결혼해 이 땅에 뼈를 묻은 유럽인 최초의 귀화인이죠. 또 26년 후에는 하멜이 표류했다가 나중에 하멜 표류기를 써서 우리나라를 유럽에 알렸죠.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였던 조선에 네덜란드 사람이 2명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네덜란드의 해상 활동이 왕성했던 거죠. 네덜란드를 풍차의 나라, 바다보다 땅이 낮은 나라, 튤립의 나라,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알고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우선 네덜란드를 꼽고 싶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제국이었습니다. 국토 면적은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평균 키 1위, 남자 184cm, 여자가 168cm 정도 된다고 하죠. GDP 17위, 1인당 국민소득 11위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도 16세기에는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독립전쟁이라고 하니까 민족해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히 전쟁 상대인 펠리페 2세가 스페인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전쟁을 벌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종교 문제였고 펠리페 2세 개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식민지가 아니었거든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출발합니다. 합스부르크의 왕이 펠리페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였는데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지배하던 부르고뉴 공국의 통치권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어 막시밀리안 1세가 됩니다.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합쳐지죠. 다음에는 그 아들 펠리페 1세, 펠리페 2세의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이 스페인의 후아나 공주와 결혼합니다. 이제 스페인과도 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카를 5세가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을 빼고 나머지 땅을 모두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식민지가 아니라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부였던 거죠. 그런데 왜 독립전쟁을 벌였을까요?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마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3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첫째는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그곳의 황금을 다 바치겠다며 아름다운 알람브라 궁전에서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 배 2척을 얻어냅니다. 이를 두고 역사상 최초의 조인트 벤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배로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둘째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800여 년 만에 아프리카로 쫓아낸 것입니다. 아라곤의 후계자 페르난도와 카스티아의 후계자 이사벨이 결혼해 강력한 통합 왕국이 등장하자 이슬람의 그라나다가 항복한 것이었죠. 셋째는 앞의 2 사건보다 덜 알려졌지만 사실 스페인의 운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무어인과 유태인을 추방하는 알람브라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죄목이 신성한 카톨릭 교리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는 것이었죠. 4달 내로 떠나야 했는데 재산은 명목상으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 은과 화폐를 가지고 나갈 수 없었거든요. 사실 모든 재산을 놔두고 가야 했던 거죠. 다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계속 스페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토요일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토요일에 유태인들은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거짓 개종이라고 해서 화형시켰죠. 당시 스페인 인구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유대인이 50만 명이었죠. 이들 유대인과 무슬림이 활약하며 그때까지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알람브라 칙령 이후 17만 명의 유대인이 해외로 떠납니다. 잔류한 유대인은 발렌시아와 세비야에서만도 5천 명이 처형당했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교도를 박멸하고 스페인이 얻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톨릭 혈통만 사는 땅이 됐죠.
관료나 대학 교수는 순수 가톨릭만 가능했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라도 유대인이나 이교도가 있으면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유대인과 이교도들이 빠져나가면서 금융기관들이 파산합니다. 대다수의 면직물 공장이 또 문을 닫습니다. 금융과 상업이 공동화된 것이죠.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황금이 유입되는데도 이것을 운영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고리로 외국에서 돈을 빌리죠. 이런 상황에서 펠리페 2세가 스페인이 군주로 즉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왕의 정책을 재검토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아버지보다 더 광신주의자였습니다.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만약 내 아들이 이교도라면 내 손으로 직접 화형시키겠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 신교와 가톨릭이 공존하는 네덜란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을 거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신교에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까지 반역으로 몰아 처단합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신교도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림이나 동상, 상징물들을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네덜란드가 독립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때 네덜란드의 대영주인 오라네 가문의 빌럼 공작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에서 자라 펠리페 2세가 즉위할 때 네덜란드 귀족을 대표해 충성 서약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펠리페 2세의 종교 탄압으로 독일의 망명에 있었는데 종교적 관용을 바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펠리페 2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사자라고 불리는 잔혹한 알바 공작을 네덜란드 총독으로 임명해 철저하게 신교를 탄압합니다. 전시군법회의 같은 특별 법정을 세우고 불과 2년 동안 네덜란드 지도자와 신교도 1만 2천 명을 재판해 9천 명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방법도 잔혹했죠. 형틀에 묶은 채 화형시키고 마녀로 체포된 여성들은 발가벗겨 당나귀에 올려놓고 마을을 돌게 했습니다. 전 재산 압수는 기본이었고요. 그러자 빌런공이 더 참지 못하고 1568년 군대를 일으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시작이죠. 당시 스페인군은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독립군은 무장이 취약해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전방과 후방을 구분할 수 없는 장기전이 지속되죠. 그러다가 스페인군이 네덜란드 남부의 반군 거점인 레이덴을 포위 공격합니다. 1년 정도 계속되어 식량이 바닥나 시민 수천 명이 굶어 죽죠. 시장에 팔을 잘라 식량으로 내놓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마침 폭풍이 불어 바닷물이 스페인 군을 덮칩니다. 할 수 없이 스페인군이 철수하죠. 그러나 스페인의 우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 10개주가 스페인과 타협해 이탈하죠. 그러자 북부 7개주가 1579년 위트레흐트 동맹을 맺어 창립 헌장을 발표합니다. 말하자면 독립선언서인데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종교를 이유로 신문받거나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전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북부로 옮겨와 암스테르담의 경우 거주인들이 3분의 1이 외국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빌런공이 죽고 아들인 마우리츠가 대원수가 되어 스페인군을 국경선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무려 80년 만에 공식적으로 독립이 완성되죠. 오늘날 오라네 가문이 네덜란드 왕실이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오라네는 영어로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을 오렌지 군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덜란드가 관용과 개방의 정신으로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지 이민자들을 포용하면서 17세기 황금시대를 열죠. 역사상 가장 작은 세계 제국이 출현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단지 이 하나만으로 여러 문화와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다 모여 아이디어가 창발해 혁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죠. 철학자 스피노자, 유대인이고요. 화가 렘브란트, 신교도죠.
이들이 모두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상인 기술자들이 몰려와 경제도 초강대국이 됩니다. 성능 좋고 건조비가 싼 플루투선이라는 범선을 개발해 세계 곳곳의 식민지를 개척하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죠. 유럽 전체 선박의 절반이 네덜란드 배였다니까요. 뉴욕의 원래 이름도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가 뉴욕 맨하탄 남쪽에 건설한 식민도시였거든요. 훗날 영국이 강제 점령해 뉴욕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제조업도 최고의 사치품이던 설탕과 다이아몬드 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양도 기르지 않으면서도 양모 산업까지 유럽의 중심으로 자리 잡죠. 금융업은 주식회사 동인도회사, 세계 최초 주식회사죠. 증권거래소, 이것도 세계 최고고요. 옵션이나 선물 같은 첨단 금융기법도 이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의 돈이 네덜란드로 모여 당시 암스테르담의 금리가 3%, 유럽에서 가장 부자였던 필리페 2세의 적용금리가 40%였거든요. 네덜란드의 자금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되는 거죠. 한편 배타와 편협함에 빠져있던 필리페 2세의 스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며 위세를 떨치는 듯 했죠. 그러나 칼레 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하기 시작해 16세기 후반에 4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하죠. 이렇게 대비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